여러분은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통장에 비상금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37.6%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은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독거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5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꽤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기도 편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고 저축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다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으로 월세 내고 생활합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밥도 하루 2끼만 먹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매달 정해진 날짜만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만큼 든든한 게 또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작년에 만난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8살인데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도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세가 40만 원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경비 일을 하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안 하면 굶습니다. 젊었을 때 연금 조금만 더 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월세를 내고 쌀을 사고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매달 꼬박꼬박 용돈 주던가요? 처음 몇 달은 주다가 슬그머니 끊기지 않던가요? 사람은 변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효도하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낸 보험료가 지금 나를 살립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반대로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쓰고도 조금 남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깁니다. 같은 노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더 여유롭습니다. 선생님 하셨던 분들 보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매달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립니다. 오히려 자식들 도와주고 여행도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연금 보험료 내는 게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떼어가니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낸 돈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연금은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니 누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씁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머리 숙일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꼭 내십시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과 아예 안 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개인연금도 여유되면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10년 후엔 큰 도움 됩니다.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누구 명의입니까? 본인 명의입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하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집 한 채가 노년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난달에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살인데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원래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증여세도 아껴주려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이 효자니까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잔소리하면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작년에 아들이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동의도 안 구했습니다. 새 집을 샀는데 방이 부족하다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집을 아들한테 줬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명의를 안 넘겼으면 지금도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잠잘 곳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나가는 월세가 없으면 그 돈으로 밥 먹고 약 사고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월세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매달 월세 날짜만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월세부터 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계산하고 전기료 아끼려고 불도 못 켭니다. 이게 월세 사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달에 50만 원 차이가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원도 다니고 약도 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한테 쫓겨난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집 구하기도 어렵고 보증금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이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 집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내쫓지 못합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집은 또 하나의 연금입니다. 영목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4명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집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로 해버리셨습니까? 자식들 세금 아끼려고 명의를 넘긴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부모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당당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밥도 해주고 명절에 모이는 장소도 제공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대접받는 어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자식 명의로 넘기지 마십시오. 증여세 아끼려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립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수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작년 겨울에 이웃집 김할머니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68살인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바로 수술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일반 병실에 2주일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 심장질환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넘게 냈습니다. 보험료 낼 때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다 나왔고 심장질환보험에서 3천만 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보험료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병원 가서 몇십만 원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돌려줍니다. MRI 찍어도 입원해도 수술해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보험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합니다. 암 진단받아도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라 엄두를 못 냅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드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결국 집을 팔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 치료를 아예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손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보험료 아까워서 해지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낸 몇만 원이 지금 몇천만 원을 아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나이 들어서는 못 듭니다. 60 넘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나이 많으면 아예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이 금쪽 같은 겁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받으면 몇천만 원 나옵니다. 이 돈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간병비도 쓰고 영양제도 사고 요양병원비도 냅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보험은 자식들도 지켜줍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자식들이 돈을 대야 합니다. 대출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 낼 거냐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치매보험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치매 올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몇 년씩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치매보험이 있으면 매달 간병비가 나옵니다. 가족들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보험료 내기 힘들다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보험을 끊어버립니다. 20년, 30년 낸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때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험료 내기 힘드시면 감액해서라도 유지하십시오. 보험금을 줄이더라도 해지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납입 유예 신청하십시오. 몇 개월 안 내고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십니까? 밥 혼자 드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노년이 되어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돈이 덜 듭니다. 병원 안 가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고, 간병인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밥 먹고, 씻고, 옷 입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아낍니다. 건강이 바로 돈입니다. 주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분들 말입니다. 식사할 때 누가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야 하고, 씻을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듭니다. 집에서 간병인 쓰면 3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전부 절약됩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억 단위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하고 건강 챙긴 게 지금 몇억 원을 아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으면서 몸을 혹사시켰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지서 와도 귀찮다고 안 갔습니까? 고혈압 약 먹으라는데 괜찮다고 무시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분들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일이든 청소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연금에 보태서 쓰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수입이 끊기고 지출만 늘어납니다. 당뇨병 걸린 분들 보십시오. 매일 약 먹어야 하고 합병증 오면 투석 받아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면 잘 낫지도 않고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게 젊었을 때 관리 안 한 결과입니다. 술 줄이고 운동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무릎 혹사시키고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 무릎이 망가집니다. 계단도 못 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으려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수술해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과 안 가면 나이 들어 이가 다 빠집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한 개에 100만 원씩 듭니다. 10개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씹으니 영양 섭취도 안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십시오. 동네 한 바퀴라도 걷는 게 약보다 낫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입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술은 끊으십시오. 담배도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몇 년 후에 대가를 치릅니다. 간 망가지고, 폐 망가지고, 심장 망가집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끊는 게 이득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통지서 옵니다. 귀찮아도 꼭 가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약 먹으라는 거 꼭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먹는 게 귀찮고 돈 아까워도 드셔야 합니다. 지금 약값 아끼려다 나중에 뇌졸중 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식습관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줄이고 야채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십시오. 작은 습관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5번째는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도움 청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꼭 들어보십시오. 손에 기술 하나 있는 것이 노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기술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목수 기술이 있으면 작은 수리 일을 받습니다. 재봉 기술이 있으면 옷 수선을 해줍니다. 요리 솜씨가 있으면 반찬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연금에 보태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주변에 기술 없이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경비나 청소일도 경쟁이 심해서 쉽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반대로 기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70이 넘어도 일합니다. 전기 기술자는 집집마다 불러줍니다. 한의학 지식 있는 분은 동네에서 침 놓아줍니다. 서예 잘하는 분은 글씨 가르치고 돈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뭘 배웠습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퇴직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한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을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컴퓨터 할 줄 아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민원도, 쇼핑도 다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동사무소 가서 직원 도움 받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창피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영상 보는 게 다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손주 사진도 받아봅니다. 이런 걸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 있으면 병원도 혼자 가고 마트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갑니다. 버스 기다릴 필요 없고 택시비 쓸 일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특히 시골에 사시면 차가 필수입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도움됩니다. 영어 조금만 해도 해외여행 갈 때 편합니다. 자식들 따라
외국 나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번역기가 있다고요. 그래도 직접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이 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악기 다루는 분들 보셨습니까?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불고 장구 치고 노래 부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친구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삶이 즐겁습니다. 글 쓰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서전 쓰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블로그에 글 올리고 책도 냅니다.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일기도 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복지관 가면 무료 강좌 많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노래, 서예, 뭐든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70, 80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리법, 운동법, 스마트폰 사용법, 뭐든지 가르쳐 줍니다.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10번, 100번 보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것은 평생 내 것입니다. 배운 만큼 벌 수 있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싶은 분 계십니까? 평생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불행한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본인 권리는 주장 못합니다. 거절을 못해서 이용당하고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착한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면서도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행복해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더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사기당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기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 맞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지난해 만난 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8살인데 작년에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조카뻘 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30% 이익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원금도 보장하고 매달 이자도 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도 대충 보고 도장 찍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처음 2달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청년은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10여 명한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아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남이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착한 노인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자주 당합니다. 전화로 검사라고 하면 믿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말하고 돈을 송금합니다. 자식이 사고 났다는 말에 놀라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냅니다. 나중에 사기인 걸 알고 후회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원한테도 속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정성껏 챙겨줍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건강식품 사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짜리인데 안 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삽니다. 효과도 없는 제품을 비싼 값 주고 삽니다. 부동산 사기도 당합니다. 땅 사면 몇 배 오른다는 말에 속아서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삽니다. 재개발된다는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 찍습니다.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아도 돈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사기입니다. 높은 이자 준다는 투자, 몇 배 오른다는 땅, 공짜로 준다는 건강식품, 다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화로 돈 요구하면 일단 끊으십시오. 검사든 경찰이든 전화로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자식 사고 났다는 말 들으면 직접 확인하십시오. 황급히 송금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꼭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해 안 되면 자식이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돈 관련된 건 더욱 조심하십시오.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해도 핸드폰이나 카드 넘기지 마십시오. 착하다고 모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착하되 똑똑해야 합니다. 그게 사기 안 당하고 재산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얼마나 주셨습니까?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장만 비용까지 다 대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 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만난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살인데 지금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을 하셔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셋을 키우느라 번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낼 때 4천만 원 들었고 둘째 딸 결혼할 때 집 장만 도와준다고 5천만 원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다 자식들한테 주었습니다. 본인 노후 자금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대출 갚느라 바쁘고 둘째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엄마 못 챙깁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 망해서 연락도 안 됩니다. 명절 때 만나면 10만 원씩 용돈 주는 게 전부입니다. 박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살아갑니다. 밥도 하루 두 끼만 먹고 병원도 못 갑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이라도 남겨뒀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본인이 굶어도 자식한테 줍니다. 노후 자금 모아뒀다가도 자식이 돈 달라면 다 줘버립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돌아옵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니까 부모님한테 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한테 줘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본인 명의로 남겨두십시오. 이 돈은 자식들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생활이 힘들 때 쓸 비상금입니다. 자식들이 불쌍해 보여도 냉정해야 합니다. 20 넘으면 어른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혼 자금 도와주는 것도 능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집 사준다고 본인 집까지 팔면 안 됩니다.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게 맞습니다. 착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주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본인 노후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살아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 도와주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돈 다 주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착하되 현명해야 합니다. 그게 본인과 자식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거절을 못해서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탁받으면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들어주십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다 해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집니다. 동네에 사는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6살인데 아직도 이것저것 부탁받는 일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짐 좀 옮겨달라고 하면 못 이기고 해줍니다. 아랫집에서 전구 좀 갈아달라고 하면 또 가서 해줍니다. 친척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렵게 모은 돈도 빌려줍니다. 지난달에는 조카가 보증 좀 서달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서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대출금을 안 갚아서 지금 할아버지한테 독촉 전화가 옵니다.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면서 부탁 거절 못하던 습관이 노년의 빚더미를 만든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남이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들어줍니다. 싫은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도 돈도 건강도 다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빌려달라는데 거절 못합니다. 친척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는데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주는데 돌려받지 못합니다. 독촉하기도 미안하고 관계 나빠질까봐 그냥 포기합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만큼은 절대 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을 못합니다. 가족이 부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다 갚아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못해주는 건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하십시오. 보증 서달라는 사람한테는 원칙상 안 된다고 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계속 베풀면 본인이 먼저 쓰러집니다. 이제는 본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주고 못해주는 건 거절하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착하되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한테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정작 복은 언제 오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9살인데
평생 남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집안에 경조사 있으면 달려가서 일손 도왔습니다. 친구가 돈 없어서 장사 못한다고 하면 1,000만 원 빌려주고 조카가 대학 등록금 없다고 하면 50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주변 사람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2,000만 원 나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 도와주느라 본인 저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1,000만 원 빌려준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보태준 조카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병원 데려다 준 이웃은 그때 일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했습니다. 평생 베풀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계산 없이 베풉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줍니다. 누가 힘들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누가 어려우면 아까운 거 없이 나눠줍니다. 본인이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당장 급할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와준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이 힘들 때 찾아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끝납니다. 빌려간 사람은 갚기 싫어서 연락을 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독촉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렇게 오랜 친구도 가까운 친척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관계도 잃습니다. 시간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일 도와주느라 본인 시간을 다 씁니다. 육아 도와달라는 자식 집에 가서 손주 봐주고 청소 도와달라는 친구 집에 가서 일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도움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바쁘다고 안 옵니다. 그때 도와준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베푸는 걸 멈추십시오. 도와주되 한계를 정하십시오. 돈은 돌려받을 생각 없는 금액만 주고 시간은 본인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내주십시오. 본인 것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게 있을 때 나눠주십시오. 베풀 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배신감만 커집니다.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실망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나빠집니다. 줄 수 없으면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착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만 베푸는 건 바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본인 자원이 한정됩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걸 다 남주면 본인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끊으십시오. 착하되 현명하게 베푸십시오. 그게 본인의 노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5번째 이유는 본인 권리는 주장 못하고 남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제대로 항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착하다고 계속 참기만 하면 나이 들어 더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4살인데 지금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원래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10년 전에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세금 아끼려면 미리 명의를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넘겨줬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습니다. 아들을 믿었고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방에만 있었고, 밥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기 싫었지만 거절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권리를 주장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본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럽고 억울한 일을 따지는 게 민망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하고 싸우는 것도 싫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참고 병원비가 없어도 말 못합니다. 명절에 10만 원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도 안 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워준 자식인데 정작 도움 청하는 건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한테는 더 조심합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아들이나 딸한테 불평할까봐 두렵습니다. 불편한 것도 참고 서운한 것도 삭힙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힘들어도 봐주고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아파도 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무조건 들어줍니다. 돈 문제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독촉 못하고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포기합니다. 본인 돈인데도 돌려달라는 말이 미안합니다.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불친절해도 참습니다. 의사가 대충 진료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민원 넣는 것도 부담스럽고 따지는 것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손해보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내 것은 내 거라고 말하십시오. 빌려준 돈은 정해진 날짜에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약속 안 지키면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자식들한테도 필요한 건 말하십시오. 생활비가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병원비가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키운 자식입니다. 도움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가 병 키우는 게 더 큰 부담입니다. 불편한 것도 말하십시오. 요양원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함께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권리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참기만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말해야 알고 주장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착하되 당당하십시오. 그게 존중받는 노년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6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다가 건강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인 건강 챙기십니까? 아니면 남 챙기느라 본인은 뒷전입니까?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서 남일 도와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1살인데 지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10년 간병했고 시아버지도 5년 모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손주까지 5명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손주 봐야 한다고 안 갔습니다. 약 먹으라는데도 귀찮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는데
작년에 쓰러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릎 연골도 다 닳아서 인공관절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동도 불편해서 남 돌보기는커녕 본인이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때 건강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혹사합니다. 남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신경 안 씁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버팁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안해서 미루고 약 사는 돈도 아까워서 안 삽니다. 본인보다 남이 먼저입니다. 자식들 육아 도와주느라 밤낮 없이 일합니다. 손주 안고 재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습니다.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고생합니다. 그러다 디스크 오고 관절염 생기고 혈압 올라갑니다. 시부모나 부모 간병하느라 몇 년을 고생합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고 식사 도와주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갑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몇 년씩 합니다. 본인 건강검진도 못 가고 아파도 참습니다. 간병하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도 혼자 다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장보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합니다. 며칠 동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 치르고 설거지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가족들 편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희생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남 먹이느라 본인은 대충 먹습니다. 좋은 반찬은 다 자식들 주고 본인은 김치에 밥 먹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빈혈 오고 골다공증 생기고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러다 병에 걸립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 손주 울면 일어나서 달래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간호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건강검진 통지서 오면 꼭 가십시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십시오. 참다가 병 키우는 게 나중에 더 큰 부담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약 먹으라는 거 꼭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귀찮아도 챙겨 먹으십시오. 지금 약값 아끼려다 나중에 큰 병 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건강까지 희생하면 안 됩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 돌보는 것도 본인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내일도 행복하실 겁니다.